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 GS 1기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이제 본수업 앞서서 우리가 첫 시간은 간단하게 OT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장훈 노무사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1타가 누구예요 해서 1타 뭐 1번 강사, 2번 강사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소문이 조금 별로 없는데 저 간단히 소개하면요. 이제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 그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해서 23기 공인노무사고요. 그리고 강의는 제가 합격하고 나서 바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9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무법인 유련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그 강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생산소본부 공무망 ESG 현장 평가 실사 담당하고 있고요. 뭐 기타 고용노동부 그 산하 일터혁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는 2차 책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노동법 요회 제8반 있고요. 그리고 판례를 푸는 노동법,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이제 가제본 책으로 나와 있고, 1차 책으로 핵심소송 노동법 그리고 객관식 핵심소송 노동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강사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1타가 누구예요?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좀 더 효율성 있게 강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장훈 노무사가 누구냐 하면요. 제가 장난컨대 제가 신림동에서 법리만큼은요. 탁월하게 제가 모든 법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만큼은 제가 1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적중률도 제가 신림동 사실 최고의 적중률 강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뭐 강사님들이 노동법은 평양에 나왔기 때문에 다 찍었다 하는데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제가 작년에도 최고로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GS 2기, 3기 모의고사 모두 100% 적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GS 3기 끝나고 마무리 특강 하는데, 저는 마무리 특강에서 간단하게 그냥 필요한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범을 다 훑어줍니다. 그때 마무리 특강에서도 우리가 6문제 다 100% 적중을 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뭐 실전 감각 연습한다고 전범이 모의고사 봅니다. 노원 노트 각각 25문제짜리 해가지고 6문제 나오는데요. 1교시 노원에서 2문제가 똑같이 적중됩니다. 그래서 6문제 중에 전범위 모의고사, 물론 재수가 좋긴 했지만 어쨌든 2문제가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이제 프라임에서 모의고사를 1회, 2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1, 2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적주 모의고사 문제 똑같이 낸 게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GS 3기 과정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직장인이나 진짜 뭐 육아를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 안 나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부르타 대비해서 전범위를 다 훑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범위를 다 훑고 그리고 나서 이제 GS 3기 과정 끝나고 시험 보기 직전 한 달쯤에 이제 강약 조절하는 거죠. 처음부터 강약 조절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 한 2-3달 전부터요, 마음이 이제 소위 후달립니다. 불에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S 최소 2기까지는 전범위 다 보시고 3기부터 우리가 선택,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 한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S 3기 이제 마지막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노원 노트 한 25개에서 한 25개 내외로 문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매년 문제를 찍어주는데요. 보시면 A급, B급, C급인데 C급이 참 많아요. C급이 참 많아요. 저는 A급이 많은 게 아니라 C급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C급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 적중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사권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출이냐 아니면은 그 파견이냐 비교하는 문제 A급 문제로 적중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폐지가 있는데 이 사업 폐지는 사업 일부 폐지가 구조조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조조정에 해당할 때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함정에 공정한지 관련된 문제 B급 문제로 찍었고요. 그리고 징계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소명계 부여 관련돼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A급 문제로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적중했고요. 할만하죠? 우리가 맨 마무리할 때 이 정도 찍어주는데 우리가 2년 이렇게 1년 최소 1년 그리고 뭐 보통 2년, 3년 잡는데 이 정도 논점 암기 못하시면 시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1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단체 표석 거부인데 이 단체 표석 거부가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측 교섭 거부입니다. A급 논점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1문의 2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 대표자가 규약사항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박을 체결했을 때
불법 폐기 책임을 부담하는가 해서 노조 대표자 불법 폐기 책임 B급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문의 경우가 단체법 분립변경 관련돼서 개인은 사적 영유로 옮겨진 재산권의 처분 행위가 이제 A급으로 제가 논점을 잡았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한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 1년 동안 충분히 보죠. 근데 못 보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강약 조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 이제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게 작년 1교시 1문입니다. 문제를 보실 때는요, 어떻게 보느냐, 문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음 1번 보시면요,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함재의 공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는 거죠. 그럼 정예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유효 요건이 4가지가 있죠. 긴박한 견산 필요,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 함유의 공정한 해고 기준, 그리고 그 협의 절차 4가지인데 여기에서는 뭐만 쓰라, 뭐만 논해라. 세 번째 요건만 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리를 쓸 때 우리가 세 번째만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판례가 전체가 한 단락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데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거 이렇게 있죠. 선정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연령 제외하고 근속 연수를 넣고, 그리고 적합성, 근무 태도, 임금, 회사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기준. 공정해요. 근데 지금 판례의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회사 측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 공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도 고려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당성을 우리가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자 입장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연령이 고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해고 기준이 함재 공정한 해고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출제한 거 자료 화면 PPT 강의 중에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밑줄 친 거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업무 적합성, 임금, 근태, 회사 공헌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기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 건강 상태, 부양가족 유무, 재취업 가능성, 뭐 연령, 그리고 생계유지 능력 이런 주관 사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하는 내용에서 객관적 합리성은 회사 측이 인정되는데 사회적 상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가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함재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문의 2번을 보시면요, 징계 사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총무과정에 대한 폭력 행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또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또 징계인의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무리라고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 절차 정당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GS 연기 과정을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짧게 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업 설명이 아니라 그냥 OT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안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징계 절차는요, 노동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규범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규범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구속력이 있고요. 자치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전 통보와 소명기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치규범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징계위원회 구성은요, 노사 각 2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데 회사 측에서 사측 징계원뿐만 아니라 노측 징계원도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징계원회 구성을 할 때 노측 징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노측을 선정할 수 없고, 이제 근로자 측이 이런 노측 징계원의 선정권이나 위촉권을 포기 또는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노측 징계원 구성 없이 사용자가 징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법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는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슷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징계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노측이 그 주장하고 있는 징계원 선정을 거부하고 회사가 자체로 선정한 징계원 구성 여기에 관련된 이제 판례 법리를 시험지를 출제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법리 설명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1교시 2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파견이냐, 전출이냐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맨 마지막 보시면, 이제 병을 비롯한 비회사 전출 근로자가 B회사로 복귀하여 플랫폼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병은 A회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주장은 타당해서 논하시오. 해가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나는 전출 근로자가 아니라 나는 파견 근로자니까 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거는요, 우리가 사용 사업주가 불법 파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고용받으면 불법 파견해야 되고요. 그러면 즉시 직접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경우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까요? A 회사가 분할해서 B 회사가 설립됐고요. 그리고 이 B 회사는 독립된 회사입니다. 독립된 회사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A 회사가 B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B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전출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로자 중에 이제 병이 A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B 회사로 간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해당 근로자는 야, 나는 A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A 회사가 사용 사업주고, 그리고 B 회사는 나를 파견했기 때문에 파견 사업주다. 근데 B 회사는 우리가 그 파견에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고, 그러니까 A 회사는 나를 즉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A 회사의 법적 성격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A 회사가 사실상 전출 회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 자, 우리가 실제 B 회사의 법적 성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B 회사가 이게 파견 사업주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파견 사업주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파견 사업주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업으로 써야 됩니다. 업. 근데 여기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근로자를 전출하고 봐서 전출한 대가로 받는 수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종료하고 나서 원 소속 회사인 B 회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견이 아니라 전출이다. 이런 판례 법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대로 있죠. 여기 B 회사 독립된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출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 사업하다가 돌아갔다. 근데 파견법상 직접 의무를 주장한다.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2로 넘어가겠습니다. 노2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문제에 다른 논점을 묶었는데, 물음 1번부터 볼게요. 자, A 회사 노동조합 기업별 단위 노조죠. 기업별 단위 노조는 A 회사가 비금속노조 연맹, 이건 이제 연합노조입니다. 단체 교섭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는 거죠. 교섭 거부 부당 동의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교섭 거부 부당 동의를 다툴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당 노동에 관련된 법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의 내용을 본다라면 이제 회사 측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거나,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판단된다라면 이 경우에는 교섭 거부 부당동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두 문자로 제가 자시상사태 4단위 기호로 가고요.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해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업과 직장 폐쇄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 가능성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단체 교섭권을 연맹 상부단체로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상부단체가 우리가 새로운 타협안, 양보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거죠. 이제 그 해설 강의를 보면 모 강사님이 이게 교착 상태에 있다 없다, 설문이 뭐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문맥. 우리는 출제자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쟁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교섭 주체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교섭안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서로 양보 가능성이 고려되는 상황이란 말은 뭐예요? 이 전 단계는
양보를 안 한다는 소리죠. 교차 상태에 있다는 말이 문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좀 잘 나가시는 강사님 한 분이 이 문장을 보고 교차 상태 이제 불분명하다. 분명합니다. 설문 자체에선. 설문에서 상호 양보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고려되는 상황이니까 반대석하면요. 그 전 단계는 상호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교차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기 설문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문제 두 개를 합쳐서 낸 건데 그 밑에만 볼게요. 노조가 A 회사에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섭을 계속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사유가 뭐 내부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뭐 기타 제가 문제를 좀 잘라가지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이게 PPT 화면이 크니까 잘 안 보인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바로 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교섭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부담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수업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실적으로 이거를 쓰는 거죠. 실적으로 사례 문제 쓸 때. 자, 그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규약 10조를 위반한 채 갑이 단체박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을 한다. 자, 반면에 갑은 노조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단체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설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여기 이 노조 대표자가 여기 있네요. 교섭 전에 총회를 통해서 교섭안을 마련을 하고 또 교섭 과정에서 총의를 계속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례 범죄 다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가 해당 조합원들의 단결권 또는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은 저는 조금 그 사례 문제가 좀 더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이것만 볼게요. 비노조 대표자의 갑은 총회 의견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여기서 이제 단체 협약 대신에 단체 협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노사 합의서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조합원 을이 노조 대표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문제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업한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질문 보시면은 조합원 을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D회사 노동조합과 D회사가 체결한 단체법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단체법 규정 자체가 여기 보시면 A회사는 조합원에게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100% 상여금을 지급하되 월 말일로 한답니다. 근데 원래는요. 여기 보시면은 3월, 6월, 9월, 12월에 원래 300%입니다. 300% 받는 거를 지금 10% 줄인 거죠. 이해가 됐죠? 자, 이러한 단체법 체결이 가능할 것인가? 즉, 단체법 분립 변경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확정된 법률상 이익은요, 우리가 처분행위 안 됩니다. 즉, 개인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처분행위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급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급일이 어디 있니? 지급일이 문제 체크를 제가 잘 안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단체발 체결할 당시에 지읒길이 도래했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처분하기를 못합니다. 근데 지읒길이 도래하기 이전의 어떤 상여금은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돼서 한눈에 좀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적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돼 가지고요. 똑같은 법리인데 내용 사실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리는 우리가 동일한 법리인데 이제 사실관계 좀 달라요. 그래서 판례법리 관련된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라인 상으로 뭐 노동법은 평의해서 모든 강사님이
다 적중을 한다 하는데 이제 적중하는 것도요. 전 범위를 다 찍어주고 적중하는 거랑 우리가 강약 조절해서 깔끔하게 뭐 한 20문제 찍어서 적중하는 거랑 그리고 설문 자체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 믿고 따라가시면요. 우리가 24년도 33회 시험 문제도 제가 적중률을 좀 많이 높일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2번 공인노무사 시험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1차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차는 우리가 그동안에 25문제 출제되는 게 지금 40문제 출제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1차와 2차를 병행이 안 됩니다. 이제 사실상 옛날에 1차, 2차가 병행이 됐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커리만 들어가도요. 노동법 60은 다 맞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70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관련된 내용을 좀 열심히 한다. 그럼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80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어려운 과목. 그래서 특정 과목을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이제 수험생에 따라 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어려운 과목 있죠. 두 과목을 명과하면 됩니다. 명과 점수 몇 점? 25개 중에 10개. 막말로요. 7개 찍고요. 7개 풀고 18개 한 줄 세우면 3개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한 과목 정도, 보통 이제 그 한 과목을 사부법을 60점 이상으로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2차 가면서 우리가 짧게는 뭐 2주, 그리고 보통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40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법에서 부속법령이 노원이 이제 10개의 부속법령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 10개의 부속법령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40문제가 되니까 부속법령에서 18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부속법령에서. 자, 부속법령 18개인데 그거를 공부 안 하고 찍어서 맞는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나아요. 노트 부속법령은 많지가 않으니까 4개 정도인데 노트 부속법령은 노동위원회법 빼고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공부 좀 했다 하면 70, 그리고 조금 열심히 했다면 8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법이요 80 안 나와요. 작년처럼 공부하면. 그러면 70, 그리고 조금 소홀히 했다. 그럼 60점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지. 노동법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부속법령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슬쩍 넘어갔던 민법이나 또는 사법법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있게 공부를 해서 60 이상을 다 맞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1차를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가신다면요. 2차 시험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꼭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표준 점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표준 점수제가 2010년도에 연대 통계학과 이제 교수님이 용역 의뢰를 받아가지고 요 보고서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표준 점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노동 경제학 때문에 표준 점수제가 도입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원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목별 원점수. 그걸 보시면요. 노동 경제학은 이게 수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원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70, 합격자들은 보통 80점대 나와요. 그래서 표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깎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노동 경제학이 그냥 원점수로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점제가 도입되게 된 취지는요. 노동 경제학 선택하고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떨어지면 바보란 소리 들었어요. 그런 정도가 그 정도로 노동경제 합격률이 거의 한 80% 이상 육박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점제가 도입되는데 문제는 뭐냐? 표점제를 도입하면서 이 표점제의 취지는요. 이런 거죠. 공통 과목은 표점제를 안 해요. 선택 과목 표점제입니다. 우리가 선택 과목인데 A 과목과 B 과목이 있는데요. 나는 A 과목 선택하고 B 과목 선택을 안 했어. 근데 A 과목과 B 과목의 난이도를 잘못해가지고 나는 B 과목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는 A 과목 선택해서 B 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과목 간의 편차를 줄인다는 게 표준 점수제입니다. 근데 갑자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인 노무사 시험만요, 뭐라고 하느냐? 채점이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채점을 우리가 균일하게 할 수가 없대.
자, 그리고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대. 그래가지고 정과목 표점제가 도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과목 표점제가 제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16년도인가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택과목 표점제. 그러다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정과목 표점제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학계 교수님들 거의 한 80% 이상이 이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럽니다. 교수님이.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교수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공인 노무사 회에도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양대에 있는 모 교수님이 이거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그 원저서 표점 그러니까 공통화물 표점제는 지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의 이제 그 실무진이라던가 그리고 교수님들 거의 한 8, 90%가 선택 과목은 당연히 표점제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통 과목 표점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 표점제는 우리가 이제 폐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폐지되는 시점이 우리가 올해 33회 시험에서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시험에 폐지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표점제가 폐지,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 공통 과목이 있어서 표점제는 폐지가 될 거란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연간 학습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날짜 지금 메모해야 됩니다. 1차 시험은 언제죠? 5월 25일. 카페에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시험은요 좀 당겨졌습니다. 원래는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9월 한 8일, 10일 이쯤 봤는데 8월 30일에서 9월 1일로 한 일주일 정도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차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연간 커리 보시면요. 우리가 GS 연기, 1기, 2기, 3기 돼 있는데 보통 연기는 우리가 가을 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기는 겨울 커리, 그리고 2기는 봄 커리, 그리고 3기가 여름 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기와 연기와 1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쟁률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연기와 1기를 그냥 하나로 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놉니다. 놀고 공부를 언제 시작한다? 1월에 시작해요. 1월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월이 아니라 우리가 생동호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 9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1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그 연기 때 설명해드렸지만 앞으로는요 시작을 9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월에 시작합니다. 왜? 1차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차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9월 시작이 아니라 7월에 시작하셔야 생동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동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차분하게 우리가 노베이스 법이 완전 노베이스라는 전제에서 수업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 이론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1기의 경우에는 연기 수업을 거쳤다라는 전제에서요. 우리가 1차 관련 내용은 좀 많이 뺍니다. 연기 때는 1차 관련된 내용도 제가 어지간한 거 다 했는데 지금 1기 때는 1차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판례를 좀 제가 강조를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S2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특징은요. 우리가 주말 2기, 3기부터 이제 주말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반 기준으로 했을 때 1기, 그러니까 1회, 2회가 합쳐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고사를 50%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150점 배점이기 때문에 매주 75점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GS 3기 같은 경우에는 150점 시험 문제를 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월에 있고 그리고 3, 4월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험을 올해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1차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 1차 좀 경각심을 가지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이제 특강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학원 가시면 기초인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9월 전에 이제 기초인문 특강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법이 이제 노베이스라는 상태에서요.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민법, 형법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3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차후에 본수업 나갈 때 민법 법리 이해를 못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특강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일들이 좀 많아서요. 작년 강의는 없고 재작년에 했던 고난이도 법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법리 10개를 제가 선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특강, 무료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기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그 GS 2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1기 끝나고 나서 제가 사례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2기 끝나고 나서 제가 1년치 최신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학습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 패는 숨깁니다. 자기 패 숨기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하면요. 상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 전략을 세울 때는요.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 공부 시간을 얼마를 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공부 시간을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 또 실제 공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내가 실제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 머릿속으로 입력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또 내가 책을 덮었을 때 그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얼마 동안 남고 또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그 사람이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 공부 방법이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또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합격자 중에요. 진짜 그 어떤 문제다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요. 그래서 합격자분들 물론 합격할 만큼 노력했고 내공도 쌓였지만 운도 무시 못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답답한 게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칠까요? 강사분들이? 수험생들, 우리가 올해 합격한 수험생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강의했던 강사분이 정확할까요? 강사분이 정확합니다. 근데 강사분들한테 상담은 별로 안 해. 그리고 합격생들이 뭐 글 쓰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조회수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 믿고 신뢰하시고요. 그 강사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고 질문하시면은 상담을 잘 해드릴 거예요.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인터넷 제가 하나 뭘 봤는데 수학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 강사가 당신은 이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 맞는 상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좀 인격적으로 기분이 나빴대. 그래서 좀 이슈됐던 뭐 인터넷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요.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그걸 감당해서 극복해서 합격했을 때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상처 안 입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합니다. 듣기 좋은 말 뭐 100번, 1000번, 만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은 여러분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듣기 좋은 소리가 꼭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듣기 거북한 소리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우리가 1차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2차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33 학습법인데 이거는 제가 신림동에서 지금 9년차 동안 강조를 하는데 정말요. 333을 하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못해. 이 333이 뭐냐? 첫 번째 3은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해요. 근데 눈으로 공부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공부는요. 눈으로 하고요. 입으로 하고요. 손으로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돌아가야 돼요. 눈, 눈, 코가 아니라 눈, 그리고 입, 손. 이게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을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정자세로 앉아서 그냥 책만 읽어요. 그건 읽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요. 읽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기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패턴을 여러분이 좀 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3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해 많이 해도 우리가 2차 시험은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써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암기를 우리가 이거부터 이거 암기하겠다. 시간 잡고 암기하시면요, 그거 미쳐서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단어 같은 거 암기하실 때 보면요, 어려운 단어는요 20번 30번 써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쉬운 단어는요, 내가 친숙한 단어는, 내가 뭔가 느낌이 있는 단어는 한두 번만 봐도 머릿속에 꽂힌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3은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와 암기를 같이 가는데 최소한 3번까지는 머릿속에 암기의 노력을 하라는 거죠. 3번을 넘기시면 안 돼요.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근데 암기 노력 안 하고요, 그래 하면서 쭉 읽고 한 번 읽고 이래도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번 통독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단락을 암기하기 위해서 키워드라도 우리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고, 그런 과정이 머릿속에 3번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은 뭐냐,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이 3은 뭐냐, 우리가 실수업 1회, 복습 1회는 꼭 하셔야 돼요. 복습 1회.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라면 최소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 범위를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강사가 떠드는 소리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왜? 강사 수업이 꼭 본인 그 내공에 맞게 수업이 안 되는,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판례라도 한번 읽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3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은 우리가 최소 2까지는 하자. 그래서 실수업 시간에 우리가 1회독 하시고, 그리고 복습 1회독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진행은 이제 어떻게 되냐요? 이건데, 자, 수업 진행은 제가 이제 특징이, 저 특징은 연기 읽기 때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판례 법리를 제가 뭐 단순하게 설명이 아니라 배경 설명까지 좀 깊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나 사안 검토를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도저히 안 되면 암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기계적으로 쓰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법리를 여러분들이 퍼즐 맞듯이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과정까지는 이런 리걸 마인드 형성에 제가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흑칠판 판서를 다 했었는데, 이제 전자칠판 그 자료가 거의 완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PPT 파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 자료 하나 볼까요? 제가 이거를 서브노트로 지금 출간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작년 3기 과정에서 이제 그 수험생 분들이 좀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요. 여기 요 자료 하나 볼게요. PPT 자료인데, 요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제가 서브노트 형식으로 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판서할 때 판사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판서 내용은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필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요거는 공부가 되신 분들이 그냥 요거 보면서 쭉쭉쭉 판례 암기하면서 넘기는 거고요. 공부는 우리가 기본소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학습법인데, 지금 여러분들 실제 집체 수업이 좀 진행이 되면 에코학습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학원 왔다 갔다 하기 좀 시간이 아까우신가 봐.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올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업은 집체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은요, 우리가 장점은 뭐냐? 우리가 배속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쭉쭉쭉 들으면 되는데, 이제 단점이 많아요. 그 첫 번째 단점이 뭐냐? 동영상만 보고 있으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들더라도 학원 나와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는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1시간 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뭘 하느냐? 여러분들 잠을 잔다거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가 복기를 합니다. 복기하는데 책 없이 어떻게 복기를 하냐? 책 없이 복기가 가능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여기 PPT 서브노트 자료 있죠?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관련된 문장들을 현출시키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집체교육에서 넘어갔는데 이 집체교육 할 때는 이제 에코학습법을 제가 해가지고 일기까지는요 제가 판례 두 문자 그리고 두 문자에 관련된 그 키워드를 정리를 합니다. 제 오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해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거 3단으로 들어간 거 다 아시죠? 시작은 언제? 시작은 근기법 23조 제1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조 1항을 보시면 사인자는 정당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하지 못한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뭐야?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책임 사유가 뭔데?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물어보니까 판례가 뭐라 하느냐? 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용자의 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그리고 비유행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물러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알파벳 나오듯이 쭉쭉쭉 나와야 돼. 이거는 가장 기본 밑밥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OT 강의 때 많이 한 건데, 자,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의 사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용관계의 고, 계속의 계, 근로자의 근, 책임의 채. 그래서 두 문자는 사고, 개근 책입니다. 자, 우리가 연기 때는 제가 그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일기 때는 판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좀 있어요. 자, 사고, 개근 채.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요. 노동법 책 사셨죠? 노동법 책 삽니다. 아이고. 노동법 책 샀어요.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공부해라. 사고, 개근 책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사시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보시면요. 사업 목적과 성격에서 목성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장 여건의 여,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의 지, 비행의 동기와 경우에서 동경. 자,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물러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 그리고 과거 근무 태도의 태 해서 두 문자는 목성 여지 동경 위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본 열도가 침몰하는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목성에 레이저 기지를 설치해 가지고요. 일본에게 이제 동경에 레이저포를 빵 쏩니다. 그러면 동경이 어떻게 되죠? 피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동경이 침몰될 위기에 있다. 위태롭게 된다. 목성여지 동경위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코학습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수창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도 바쁜 시간 중에 좀 중요한 판례 정도, 이거는 꼭 암기되는 판례들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고 개근체, 목성여지 동경위태. 이거 하시고 화장실 간다거나 집에 갈 때 사고 개근책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례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나가는 거를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뭐 들고 가죠? 총하고 총알 들고 가죠. 판례는 여러분들 총알입니다. 판례는 총알이에요. 총알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없죠. 판례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핸드폰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요, 그냥 그 부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그냥 단답형으로 OX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 취지를 좀 고려해가지고요.
간단한 것들은 카톡으로 제가 답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 절차까지 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수업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데, 자, 수업 준비와 관련돼서 PDF 자료가 3개가 나갑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자료가 나갈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체크 포인트 자료. 여기 있죠. 체크 포인트. 자, 이 체크 포인트는 제가 1기까지 나눠 드리는데 1차용과 2차용 좀 구분해 가지고요. 1차용 같은 경우에 제가 가로를 쳐 놓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리걸 마인드를 위해서 아셔야 될 것들은 제가 이해용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강약 조절해 가지고요. 또 꼭 이번에 암기해야 될 판례들 이런 것들은 별 표시로 이렇게 쳐 놓으니까 요 체크 포인트 내용 가지고서 매일매일 복습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판례 암기자로 나눠드리는데요. 자, 판례 암기자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례 암기자료는 좋아하지 않고요. 제 공부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기할 때는요,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쭉 문장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장으로. 우리가 가로를 넣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진행되면서 끊어집니다. 근데 그 사고가 끊어지는 거는요, 개인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어절 단위로 문장을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절 단위. 그래서 일단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일단 처음 판례 암기를 접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통암기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좀 가로를 넣어놨는데 가급적이면 가로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는 패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 암기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판례 테스트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은 2시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은 3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오셔가지고 이 판례 테스트 여러분들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강의 나갈 때 초창기에는 판례가 별로 누적이 안 됩니다. 근데 한 중반 이후부터는요, 판례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30분 안에 이거 다 쓰지 못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공부했을 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거 위주로 찾아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되고, 제가 그 연기 때 나눠드린 그 판례 테스트를 쭉 봤더니 우리가 그 여백 처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13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최신 판례 조금 더 넣는다 하면은 한 14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40페이지에서 벗어나는 시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기까지 해서 이 판례 자료만큼은 좀 달달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사항인데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초인문 특강은 반드시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꼭 매일매일 준비하시고, 그리고 판례 암기 하루에 여러분들 3개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공부 암기하실 때는요,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 부탁이야. 암기는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는요, 암기하기 위한 시간 1시간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암기는 지금 현재 암기는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기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강약 조절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시하시고, 지금 현재 판례 암기는 여러분들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밥 먹고 잠깐 산책하는 시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시간을 이용하면 하루에 1시간 충분히 나옵니다. 짜투리 시간이. 그때 판례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답안 작성법입니다. 자, 우리가 GS 1기 과정에서도 답안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노원 파트가 끝났을 때 우리가 50점 배점 후 시험 문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노트가 끝났을 때 다시 50점 배점 후 시험 문제를 볼 겁니다. 그 시험 볼 때 제가 별도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바로 시험으로 들어가니까 이번 그 OT 강의 때 답안 작성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정렬인데요. 목차는 우리가 기본 목차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대목차. 대목차는 로마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목차는요, 아라비아를 쓰고요. 그리고 소목차는 양가로를 씁니다. 자, 근데 논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목차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반목차까지 쓰는 거고요. 원목차는 절대 쓰지 마세요. 원목차는 우리가 목차가 아니고요, 본문 안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때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목차는 넘버링을 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목차가 아니고 이 원목차는 본문에서만 우리가 써라.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목차 순서입니다. 자, 노동법은요. 이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일단 대목차는 로마자 1은 논점의 정리고요. 로마자 2는 법리인데 이 법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안의 적용 또는 사안의 검토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네 번째가 결론. 자, 우리가 법리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법조문 그리고 판례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근거 제시를 해야죠. 이 근거 제시가 뭐냐? 이 근거 제시가 논점에 대한 답입니다. 논점에 대한 답. 자, 그러면 이 논점은 뭐냐? 이 논점은 우리가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리들이 있어요. 필요한 법리. 그래서 답안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 적용 문제.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가 사실관계가 쭉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법리가 뭐가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가 왜 어떠한 법리와 문제가 되는지 이걸 연결하는 것, 이게 논점 정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분량인데요. 분량은 여러분들 나는 시간이 안 나오는데 뭐 2.5페이지만 써도 되나요? 3페이지만 써도 되나요? 질문 참 많습니다. 결론은 확실해요. 결론은 뭐냐? 페이지 분량은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과거에는 페이지가 22페이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몇 페이지를 줄이냐? 15페이지를 줍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다시 16페이지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확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 100점 기준으로요. 우리가 25점은 교수님들이 4페이지를 쓰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4페이지 쓰면 완벽하겠죠? 근데 우리가 합격점은 60점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25점이니까 24점 잡고요. 그럼 한 페이지 몇 점? 6점. 3페이지 쓰면 18점. 그러면 우리가 18점에서 이제 뭐 좀 애누리 치는 점수가 있겠죠. 깎는 점수. 그러면 3페이지 쓰면은 한 14점에서 한 15점 나옵니다. 거기다 표점 돌리면 이제 15점이 넘겠죠. 그러면 15점 곱하기 4 하면 몇 점? 60점. 합격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원칙은 4페이지를 쓰는 걸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3페이지를 써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궁구덕이 없이 쓰면은 합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불안 요소는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썼는데 나는 고득점 했다. 그 사람이 3페이지 쓴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3페이지 쓰고 고득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정리를 하면요. 논점 정리는 보통 5줄에서 7줄을 씁니다. 그리고 법리 부분은 2.5페이지를 쓰고요. 그리고 사안 검토는 정량이 한 페이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 페이지.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3줄 내지 5줄 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분량 조절. 자, 그리고 이제 문단 구성인데요. 문단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줄에 몇 자가 들어가냐.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글씨를 작게 쓰면요. 속도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 이렇게 크게 쓰는 거를 우리가 작게 댔습니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글자 하나 쓸 때 3글자 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글자 크기는요.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줄에 22자 내에 들어가게 씁니다. 그렇게 다 보면 우리가 한 줄 간격으로 봤을 때요. 70%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간격으로 봤을 때 높이가 한 70%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우리가 정사각형 글자 크기 이 정도로 쓰면은 22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띄어쓰기도 중요한데 띄어쓰기는 단락을 변경할 때 반드시 한 줄을 띄시 바래요.
목차 우리가 보세요. 한 줄을 띄는데 이 한 줄 띄는 기준이 목차 기준이 아닙니다. 단락 기준입니다. 그냥 목차는 없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쓰고 있는 단락, 문단이 내용이 바뀔 때 그때 한 줄을 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쓰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내 페이지가 25점이 내 페이지다. 근데 25점이니까 25분을 주겠죠. 그럼 한 페이지 쓸 때 우리가 몇 분을 쓸까요? 네 페이지에 25분이니까 6분? 그러면 안 되죠. 한 페이지에 우리가 5분을 잡습니다. 그럼 네 페이지를 목표로 하니까 20분 쓰겠죠. 그럼 나머지 5분은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목차 구성하는데 한 3분 정도 쓰고요. 2분은 세이브 시킵니다. 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손이 후들후들 걸려요. 진짜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자로 썼다 하는데요. 나중에 하면 개발세발 됩니다. 이 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펜을 잡았을 때의 속도하고 우리가 종칠 때 펜을 놓는 속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를 쓸 때는 우리가 무조건 5분으로 끊는다. 만일에 5분 여러분들이 못 쓴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 가사 있죠? 노래 가사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줄에 22자 내로 되고요. 이게 한 페이지에 22줄입니다. 우리가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 연습용 답안지가 있고 학원에서 아마 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지에 한번 꼭 써보세요. 노래 가사든 뭐든. 여러분들이 술술 나오는 걸 한번 쓰시면은 첫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제가 쓰라는 대로 쓰면요. 빨리 쓰면 4분, 늦게 쓰면 한 5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못 쓰는 건 필력이 안 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직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또는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출이 안 되는 거고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5분에 한 페이지 충분히 다 씁니다. 그리고 펜은 0.7에서 1mm를 꼭 쓰시고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0.7 썼다가 요즘엔 1mm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펜이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답안이 쓸 때 여러분들 수험 생활 하실 때 경제적 부담도 좀 크시겠지만 합격을 위해서는요. 볼펜, 연필 쓰지 마시고 연습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수업용 펜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실전 시험장 가가지고 글씨 쓸 때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수험생 분들은 남성분이 훨씬 많죠. 합격생은요. 여성분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좀 약속들이 좀 많아요. 여성분들이 좀 성실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공부를 좀 여성분들이 좀 오래 합니다. 오래.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성격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교수님들도 다 인정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그런데 글씨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들 채점하는 사람이요. 눈의 피로도가 높으면은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의 피로도가 좁고 필요한 것들이 눈에 현출되면요. 하고 점수 막 주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컴퓨터가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글씨가 이쁘면요. 그래도 남들보다 합격한 생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씨를 이쁘게 빠르게 써야 되는데 그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글씨를 정자로 쓰면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정자로 쓰면 이런 식의 답안 글자 이렇게 쓰면 진짜 교수님이 와 하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 흘려 써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흘리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왼쪽 흘렸습니다. 왼쪽 흘려쓰기 이거 하고요. 오른쪽 흘렸을게요. 아이고 좀 그러네. 요게 1번이 보기가 좋나요? 2번이 보기가 좋나요? 개인 차는 있겠지만요. 보통 2번이 보기가 좋습니다. 2번이. 그래서 빨리 쓸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서 흘려 쓰는 게 조금 빠른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독성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쓴다? 오른쪽으로 흘려 쓰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글씨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하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펜 들고 글씨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악필이다 하시면요. 뭐 악필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악필도 가독성이 되면 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교수님들에게 본인 답안지를 어필하려면요. 조금 시간 낼 때, 한 2기 때까지는 글씨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글씨 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글씨 사이즈 여기 맞춰놨죠? 한 줄에 20자 정도 되는 글자 들어가는 크기. 그 크기로 된 신문이나 잡지 글자 있죠? 거기에다가 덧칠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정자로 쓰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기울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정정할 때는요. 그냥 찍찍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2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2줄.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정 사인펜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수정펜 같은 거. 자, 2줄 긋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문제 쓸 때는요. 문제 설문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문제 번호 그리고 이 문제의 주제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이게 이 문제네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문제가 끝나면요. 약간의 여백을 두고 제1문 끝, 제2문 끝 이렇게 쓰시고 맨 마지막 문제가 다 끝나면 이하 여백 이렇게 쓰면서 이하 여백 밑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하 여백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글씨가 없다. 이거는 답안에 쓰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중에 그 예시 답안이 있죠. 예시 답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시 답안은 제가 전직 매니저 전화성인데요. 이 부분은 미기출 논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교수님들이 언제든지 출시할 수 있는데 문제 내면요 남들 다 씁니다. 완벽하게.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일단 목차칸이 한 칸이 있습니다. 목차칸이 한 칸. 목차칸이 한 칸인데 이 첫 번째 칸에는 대목차하고요. 중목차까지만 씁니다.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는 본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정리 이렇게 쭉 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법리죠. 그래서 법리 이름이 전직 명령이니까 전직 명령 정당성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쓰고 우리가 한 단락 썼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 간단하게 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중목차 3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목차가 나오죠. 칸 안 띱니다. 목차가 다 붙입니다. 단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방마로 목차가 있네요. 안 띄어요. 붙이고 한 단락 쓰고.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단락이 끝났으니까 칸을 띄는 겁니다. 목차 간에 우리가 칸을 띄는 게 아니라 목차와 목차 다 연결시키고요. 우리가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칸을 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반목차 2번에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있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한 줄을 띈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줄 띌 때는 목차 기준이 아니라 단락 기준으로 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사안의 검토 나오고요. 그리고 결론 나오고. 그리고 한 문제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쓰고 뭐 제1문의 1끝 이렇게 쓰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나면 이하 여백하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OT는 끝나고요.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나면요 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거를 넘어서기까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월달 강의 진행을 했는데 1월달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옵니다. 근데 1차 시험 보기 직전 한두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1차로 넘어가시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6월달 넘어가시면 좀 덥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흔들리십니다. 근데 제가 장난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투자하시면요. 만에 하나라도 올해 아쉽게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필히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 허무하게 그냥 쭉 넘기지 마시고 진짜 이를 악물고 열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10분 쉬시고 본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